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중국은 이미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며 서구 열강들에게 항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죠. 이어서 1894년에는 과거 조공국으로 얕보았던 일본과의 청일전쟁에서도 무참히 깨지며 타이완을 빼앗기고 아시아의 주도권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는 결국 멸망했고, 새롭게 세워진 중화민국 역시 군사력을 쥔 군벌들의 내전으로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을 자처했던 중국은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여 끈질긴 수탈을 견뎌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죠. 유럽의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참호 속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가장 먼저 쾌재를 부른 나라는 바다 건너 일본이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의 시선이 모두 유럽으로 쏠리며 아시아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영일 동맹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빠르게 1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독일의 조차지 칭다오를 공격해 점령해버렸죠. 중국 정부는 타국의 영토에서 벌어지는 군사행동에 대해 중립국임을 내세워 강하게 항의했지만 힘없는 국가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맙니다. 일본군은 칭다오뿐만 아니라 산둥성 전역의 철도와 광산까지 무력으로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5년 1월, 일본은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문서인 21개조 요구를 강요합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성의 모든 권리를 일본이 승계하고 만주와 내몽골 지역의 지배권을 일본에 넘기며 심지어 중국 정부의 정치와 군사 부문에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라는 노골적인 주권 침해였죠.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위안스카이는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위해 일본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결국 이 굴욕적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약이 체결된 5월 9일을 중국인들은 국치일로 제정하며 분노했고, 전국적으로 거센 반일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위안스카이가 병사한 후 찢겨진 중국의 권력을 쟁취한 인물은 북양 군벌의 핵심이었던 단치루이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신식 군대를 이끌며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죠. 단치루이는 일본을 견제하고 중국 내부의 다른 군벌들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연합국 측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승전국이 되면 국제사회의 발언권이 강해져 일본을 몰아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명분 뒤에는 참전을 핑계로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빌려 자기 파벌의 군대를 최신식으로 무장시키려는 소름 돋는 이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외교를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자금 지원을 주저하자 단치루이는 결국 일본과 손을 잡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17년부터 단치루이는 일본으로부터 1억 4,500만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빌리며 이른바 니시하라 차관을 맺습니다. 일본은 이 자금을 대가로 단치루이에게 일본이 산둥성에 주둔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비밀 각서를 받아내죠. 단치루이는 자신의 사병을 키울 돈을 얻기 위해 국가의 핵심 영토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금을 확보하고 참전 선언까지 마쳤지만 단치루이는 자신의 금쪽 같은 군대를 저 멀리 유럽 전선에 보내 포탄의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오직 중국 내의 라이벌 군벌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치루이 정부는 전투 병력 대신 노동자 부대를 파견하는 기괴한 대안을 선택합니다. 당시 끝없는 참호전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죠. 연합국은 높은 일당과 안전한 후방 배치를 약속하며 산둥성 일대의 가난한 농민들을 모집했습니다. 끝없는 내전과 기근에 지쳐있던 약 14만 명의 중국 청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희망 하나로 배에 올랐습니다. 유럽 서부 전선에 도착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약속과 달리 전선 인근의 위험한 후방 및 군사 지원 구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정규 전투 병력으로 직접 교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포격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근무해야만 했죠. 그들은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선 한가운데서 무거운 탄약 상자를 나르고 파괴된 철도를 고치고 밤낮 없이 진흙탕 속에서 참호를 팠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이들을 사람이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이름 대신 번호가 적힌 팔찌를 채우고 철조망이 쳐진 수용소에 가두어 가혹하게 통제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정신을 갉아먹는 임무는 시신 수습과 불발탄 제거였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의 잔해를 맨손으로 수습해야 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을 처리하다 흔적도 없이 산화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1918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약 2,000명에서 3,000명가량의 중국인 노동자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18년 11월, 마침내 끔찍했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중국 민중은 연합국의 승리에 기여한 당당한 승전국으로서 일본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산둥성이 중국의 신성한 영토임을 역설하며 즉각적인 반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칭다오가 반환될 것이라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온 듯 했죠. 하지만 국제 외교의 무대는 철저한 힘과 야합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연합국들이 전쟁 중 이미 일본의 산둥성 지배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비밀 조약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최고 권력자 단치루이가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산둥성 권익 양도에 서명한 비밀 각서까지 폭로되고 맙니다. 자국의 최고 책임자가 이미 영토를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앞에 중국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14만 명 노동자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었고 중국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1919년 5월 4일 파리에서 날아온 끔찍한 배신과 매국의 소식은 베이징에 닿았고 억눌려왔던 민중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수천 명의 베이징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산둥성 반환과 조약 조인 거부를 강력히 요구했죠. 이 불길은 상하이의 노동자 파업과 상인들의 철수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저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근현대사의 물줄기를 뒤바꾼 오사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전의 개혁과 혁명운동을 계승하면서도 학생, 지식인, 노동자, 상인이 함께 참여한 전국적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었죠. 결국 거센 민중의 압력에 굴복한 중국 대표단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 서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던 단치루이는 영토를 팔아넘긴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챙겼음에도 그는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철저히 경계하는 육불총리로 불렸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빌린 막대한 돈을 오로지 자신의 파벌 군대를 무장시키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중국을 통일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비뚤어진 애국심과 오만함이 국가 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마저 정당화하게 만든 것이죠. 권력에서 밀려나 초야에 묻혀있던 말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를 찾아와 친일 괴뢰 정부의 수반이 되어달라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비록 힘은 잃었으나 어찌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며 끝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고 상하이에서 병사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국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매국노이면서 끝까지 개인적 청렴과 자존심을 지켰던 모순의 극치였던 단치루이의 삶은 그 혼란스러웠던 중국의 근현대사 그 자체를 닮아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의 협상 테이블에서 정의는 힘없는 국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중국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겼지만 그 상처는 역설적으로 썩어빠진 군벌 체제와 서구 열강의 위선을 깨닫게 해준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역사정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